삶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고통의 보편성을 이해하고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을 수용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얘기는 삶에 대한 거리두기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삶에 대한 거리두기인데 여기서 거리두기는 저희가 디스턴싱에서 얘기하는 생각과 거리두기, 그러니까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삶이 힘들 때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초점이 아주 좁게 맞춰질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면 정확히 그 부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저희가 심리적으로 유연함을 지니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 순간에는 심리적으로 유연함을 지니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최근에 더 본격적으로 좀 사회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자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호스피스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생을 마감하는 일에도 제법 관심이 많았거든요. 호스피스를 더 넘어서 더 급진적인 어떤 운동이라고 하면 제가 동의하는 것과 별개로 뭐 의사조력 자살, 안락사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형태의 자살들도 있는데, 그런데 흔히 이런 현상을 옹호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그 또한 하나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잘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 순간 느낄 수는 있겠으나 이미 그렇게까지 절망적인 시기에는 우리가 특정한 생각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들을 보면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과거 자살 사고를 보면 터무니없다라고 보고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이처럼 마음이 힘들 때에는 시야가 아주 좁아지고 내 마음과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다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단계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은 가장 멀리 가보면 저기 우주에서 우리 삶을 잠시 살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라이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좋은 얘기니까 한 번만 더 반복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제가 말해서 아셨던 분들도 있고 지금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사진에 저기 파란색 동그라미에 보면 작은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주에서 바라본 우리 지구입니다. 이 사진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1990년에 태양계 탐사선 보이저 1호라는 게 있었어요. 그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고 있었는데, 이때 물리학자 칼 세이건이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위성의 방향을 돌려가지고 지구를 찍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때 관계자들은 다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궤도에 이상이라도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이죠. 그래도 칼 세이건은 사람들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 티끌같이 보이는 저 창백한 푸른 점, 저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인 거죠. 칼 세이건은 훗날 이 창백한 푸른 점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들, 확신에 찬 수많은 종교, 이데올로기들, 경제 독트린들,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모든 영혼과 비겁자,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부,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 교사들,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 지도자들,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여기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이 작은 점의 한 모서리에 살던 사람들이 거의 구분할 수 없는 다른 모서리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잔혹함을 생각해보라. 서로를 얼마나 자주 오해했는지, 서로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그 증오는 얼마나 깊었는지 모두 생각해보라. 이 창백한 푸른 점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을 소중하게 다루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게 좋은 말이죠. 그래서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보기 전부터 위성의 궤도를 돌려서 지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인류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수 있을지를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위성의 궤도를 돌려서 이 사진을 찍은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천문대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마음이 답답할 때
종종 천문대에 가거든요. 서울 근교에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물론 산 깊숙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대부분 차를 운전해서 가야 하긴 해요. 그래도 가면 참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 천문대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천문대에 가면 일단 엄청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뭐랄까 그 천문대만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살짝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근데 뭐 그보다는 크리스마스보다는 조금 더 신비롭긴 한데 묘하게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대에 가서 천체 관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거의 레파토리가 비슷합니다. 우선 시작은 우리가 얼마나 티끌만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보고 사회자분께서 적절한 개그를 던지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관측소로 가서 별을 보는 게 일반적인 루틴이에요. 이렇게 맨눈으로 봐도 제법 많은 별이 보이고요. 전체 만원경으로 보면 이런 토성도 볼 수 있고, 토성이 진짜 귀엽게 생겼죠. 저 띠가 저렇게 보인다는 게 진짜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목성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목성에 긴 두 줄도 있죠. 만원경으로 직접 볼 수 있는데, 제가 천문대에 종종 가는 이유는 잠깐 복잡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두고 잠깐 내가 바라보는 시선의 스케일을 이렇게 넓게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에 제법 많은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뭐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더 원대하고 거창한 무언가를 만났을 때 이 현실의 문제들은 조금은 낯설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고민과 시기와 질투, 행복과 괴로움은 모두 저 수많은 별들 중 하나에서, 그 하나에서도 아주 작은 지역, 아주 특정한 시점에 발생하는 일들인 거죠. 물론 그것들이 제가 하찮다거나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얼마나 더 다채로운 삶의 모습이 있고 또 얼마나 다양한 시간들이 있는지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스케일을 조금만 더 좁혀 볼까요? 사실 저는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우주적인 세계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한테 익숙한 건 이런 생물학적인 세계관이에요. 지구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있죠. 우리는 스스로가 아주 고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단단한 착각입니다. 전체 지구에 있는 종의 다양성을 보았을 때, 유전자 풀의 다양성을 계산했을 때 우리 인류라는 종은 정말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우리가 늘 옳고 가장 잘난 줄로만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한테 나 자신, 우리 인간을 하나의 종으로, 하나의 스피시스, 종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거는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과학자인데요. 윌슨 선생님의 인간 본성에 대하여 라는 책이 있는데 퓰리처상을 받은 걸작이죠. 여기 보면 이분께서 우리 인간을 정말 다른 생명체와 하등 다름없는 하나의 종으로 바라보면서 그 관점에서 인간의 그 모든 특성들, 종교, 이타심, 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번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인간이 그저 모든 현상들을 그저 벌어지는 생물학적 현상으로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려고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의 종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왜 그토록 힘든지도 잘 이해됩니다. 제가 라이브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정말 탁월한 뇌를 선물 받았죠.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신이 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줬을 수도 있고 부처님이 줬을 수도 있고, 제 시선에서는 진화라는 과정은 우리에게 아주 탁월한 뇌를 선물했어요. 우리 뇌는 이 뇌를 통해서 직접 해보지 않아도 많은 일들을 머릿속에서 해결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뇌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지극히 생생한 지금 이 순간의 사건으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산다는 건 일정 부분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기린의 목이 길어서 포식자들에게 취약한 것, 또는 공작새의 꼬리가 화려해서 포식자들로부터 빠르게 도망칠 수 없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린의 목이나 공작새의 꼬리에 그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힘든 마음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고 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왜 그토록 힘든지 조금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위를 더 좁혀볼까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종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가 있죠.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삶에 대한 다른 시각을 줄 때도 많습니다. 제가 요즘은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좀 제법 많았거든요. 종종 이럴 때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냥 몸과 마음이 밤에 익숙해진 거죠. 옛날에는 이런 순간들이 엄청 괴로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잠에 들고자 고군분투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가지고 초조하게 느끼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이제 유일한 과제는 의식을 놓는 거, 잠에 드는 건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으니까 정신은 갈수록 명료해지고,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한없이 지루하게 느껴지면서 이제 시계만 째깍째깍 하고 있으면 되게 공포스럽거든요.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그런 밤이 제게 한때 되게 공포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작은 누나, 친누나가 책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로저 에커치의 잃어버린 밤에 대하여라는 책이에요. 밤에 대한 얘기인데 밤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애당초 세상에는 이런 밤도 있었고 저런 밤도 있었고 희망의 밤도 있었고 좌절의 밤도 있었어요. 초저녁의 밤도 있고 깊은 새벽의 밤도 있고요. 책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밤에도 다양한 모습과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혁명의 숨결을 꿈틀대던 밤도 있었죠. 레미제라블에서 보는 것처럼 혁명이 발생하기 바로 전날 그 설레면서 두근대고 흥분되는 밤도 있었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밤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너무 어두워서 지금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밝을 아침이 다가올 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이 밤도 그중 하나라는 거, 그런 시선을 가진 이후로 책을 읽고 밤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가진 이후로, 그때 이후로는 제가 피곤하고 권태로운 밤도 엄청 괴로워하지 않고 여유롭게, 그리고 그 또한 소중한 순간으로 받아들이면서 즐길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가 그토록 무궁무진할 수 있는 건 누군가는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냈기 때문이고, 내 삶이 그토록 다채로울 수 있는 거는 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기에는 정말로 비참해서 잠들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들겠죠. 왜 그게 내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이 떠오를 텐데, 그런 덧없는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와 삶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삶에 대한 어떤 희망, 삶을 사랑하는 자세 같은 게 떠오르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면 조금은 나의 당면한 현실적 괴로움이 비교적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고, 설령 지옥 같은 지금 이 순간의 내 삶도 여러 과정의 일부분뿐이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으면 조금씩 삶 자체에 대한 수용, 기꺼이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비틀즈의 헤이 주드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거의 대부분 아실 텐데, 제가 중학교 때는 비틀즈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전집을 아이팟에 넣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헤이 주드라고 하는 노래에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존 레논이 첫 번째 결혼을 하고 아들 줄리언 레논을 낳았는데, 이후에 이 첫 번째 부인과는 이혼하게 되고 그 유명한 오노 요코라고 하는 일본인과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존 레논의 아들 줄리언 레논과 폴 맥카트니의 사이가 각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별하게 되는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폴 맥카트니가 존 레논의 아들 줄리언 레논을 위해서 곡을 만들게 되는데, 그 곡이 헤이 주드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가 시작할 때 첫 가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뭔가 덤덤하면서도 능동적이고 희망찬 위로 같죠. 해석하면 얘야, 너무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자꾸나. 슬픈 노래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보는 거야. 너의 마음속에 그녀를 받아들일 걸 기억해. 그러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말인데, 뭐랄까요, 조금은 무기력한 조언이기도 하고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조언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성숙한 수용의 자세가 느껴져서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가사에서 Remember to let her이 아니라 life로 바꾸면 아주 적절한 정신건강 이야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삶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고통의 보편성을 이해하고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을 수용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뭐 인지치료 이런 거 다 떠나서 정신건강에 대한,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아주 성숙하고 중요한 자세라고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삶 그 자체에 대한 수용을 얘기해 봤습니다.